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17살의 북한 여고생이 깊은 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지금 당장 나오시오. 문 밖에 서 있던 것은 학교 선생도 이웃도 아닌 보위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소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 1등을 했다는 이유 하나로 가족과 작별 인사도 못한 채 평양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도착한 곳은 북한의 최고 권력층만 묵는다는 양각도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 그리고 그곳에서 24시간 감시 속에 시작된 기묘한 생활. 도대체 이 소녀는 왜 그곳에 불려간 것일까요? 지금부터 한 북한 소녀에게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리에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17살이던 그해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르신들, 혹시 17이라는 나이가 기억나십니까? 세상이 무섭지도 않고 그저 내일이 기대되기만 하던 그 나이 말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함경북도 청진, 성천강 근처 골목에서 자란 저는 그 나이에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잘 사는 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장마당,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작은 좌판을 펼쳐 옷가지를 팔았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가 강냉이죽을 끓여주셨어요. 요즘은 옥수수죽이라고 하죠. 그게 전부인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밥상에 앉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동생 혜수는 밥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맨날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어머니는 조용히 동생 그릇을 당겨 나머지를 드시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죠. 어르신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가진 것 없어도 식구끼리 모여 밥 한 숟갈 나누는 그 따뜻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저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학교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걷다 보면 금방이었어요. 겨울이면 길이 꽁꽁 얼어서 자꾸 미끄러졌는데 그때마다 서로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걸었죠. 저는 그 겨울 아침들이 좋았습니다. 숨을 내쉬면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고 발밑에서 눈이 사각사각 밟히던 그 느낌.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지금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 시절 북한 아이들 삶이 어땠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수령님 초상화 앞에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업보다 사상교육이 더 많은 날도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 사는지, 외부 세계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배웠죠.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요. 마치 우물 안개구리처럼 저는 그 우물이 우주의 전부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물론 살기 힘든 것은 알았습니다. 배가 고픈 날이 많았어요. 겨울이면 연탄도 부족해서 방 안에서도 외투를 입고 있어야 했죠. 전기가 하루 몇 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밤에는 촛불을 켜고 숙제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일제강점기나 6.25 직후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조금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훌륭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이라고 교육받았으니까요. 그 밖에 나가서 다른 세상을 본 적이 없으니 비교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2021년 겨울 학교 성악대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딱히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노래만 시작하면 교실이 조용해진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대회가 끝나고 제가 1등을 했다는 발표가 났을 때 친구들이 저를 껴안고 난리가 났어요. 기분이 좋았죠. 그 칭찬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저녁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눈에 띄는 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던 것을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17살 아이가 어떻게 그 말의 무게를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일주일 후였어요. 수업이 한창이던 오전, 교실 문이 열리더니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섰습니다. 인민보안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경찰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교실 전체가 얼어붙었죠. 선생님도 칠판에 분필을 든 채 굳어버렸어요. 그중 한 명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에진 나와. 제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챙길 시간은 10분이었어요. 친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말을 걸어줬으면 했는데 저도 이해합니다. 그들도 무서웠을 테니까요. 북한에서는 누군가가 갑자기 끌려가는 자리에서 말을 걸었다가 같이 끌려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학교로 달려오셨지만 남자들이 막아섰습니다. 멀리서 어머니가 뭔가 소리치는 게 보였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뭔가를 외치셨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에 작은 쪽지 한 장을 억지로 쥐어주셨어요. 남자들이 사이를 가르고 저를 끌어당기는 와중에 손에 꼭 쥔 쪽지. 나중에 펴보니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하거라. 절대 눈에 띄지 마라. 그게 그날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평양행 기차에 몸을 실으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진거리가 멀어지고 장마당 사람들이 작아지고 어머니가 서 계셨을 학교 앞이 보이지 않게 되던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도착한 곳은 평양 한복판에 있는 양각도 호텔이었습니다. 대동강 섬 위에 우뚝 솟은 크고 화려한 호텔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최고층 문이 열리자 번쩍이는 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청진 우리 집 전체보다 넓어 보이는 방이었어요. 어르신들, 제 집은 방 2칸짜리 작은 살림집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그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창밖에는 평양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남들이 보면 아름답다고 할 그 풍경이 저에게는 감옥의 창살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쥐어준 쪽지를 꼭 움켜쥔 채 저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디서 누가 보고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문이 열리고 여자 관리원이 들어왔습니다. 일어나라는 말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머리를 묶고 하얀 분을 바르고 손톱 길이를 재는 새로운 일상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흐트러지면 다시 처음부터였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방 안구석에는 작은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르신들, 사생활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 몸이지만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그 섬뜩한 느낌을. 17살 소녀의 평범한 일상은 그렇게 그날 하루 사이에 영원히 끝나버렸습니다. 양각도 호텔에서의 첫 아침은 제가 살면서 경험한 어떤 아침과도 달랐습니다. 새벽 5시 관리원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채 잠도 못 이룬 채 눈을 떴더니 이미 낯선 여자 둘이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곧바로 지시가 시작됐죠. 머리를 다시 묶어라. 손톱 길이가 규정에 안 맞는다. 피부에 분을 더 발라라. 청진에서는 세수만 해도 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1시간을 거울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흐트러지면 처음부터 다시였어요.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세대가 시집가서 처음 시집살이 배울 때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밥 짓는 것도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두 다시 배워야 하는 것 같은 그 느낌. 저는 그 새벽에 딱 그랬습니다. 단지 저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눈빛에서는 따뜻함이 조금도 없었어요. 훈련은 하루 6시간이었습니다. 무용과 노래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곳의 연습은 제가 알던 노래와는 달랐습니다. 박자 하나, 음정 하나, 손끝의 각도 하나까지 정해진 대로 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관리원의 매서운 눈길이 꽂혔습니다. 어떤 날은 같은 동작을 40번도 넘게 반복했어요.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지만 쉬자는 말은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어요. 6명이었는데 모두 각자 다른 지역에서 불려온 아이들이었습니다. 눈빛이 하나같이 어두웠어요. 첫날 쉬는 시간에 옆에 앉은 아이에게 말을 걸었더니 아이는 주변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꾸해줬어요. 북한에서 사람들이 서로 말을 나눌 때도 늘 주변을 먼저 살피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그보다 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름도 잘 몰랐어요. 물어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관리원들은 우리가 서로 친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에도 모여 앉아 이야기하면 금방 제지당했습니다. 어르신들 생각해보세요. 같은 처지에 놓인 아이들이 나란히 앉아서도
서로 말 한마디 못하는 상황을, 그게 얼마나 외롭고 무서운 일인지를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하루 두 끼였어요. 그것도 소량이었습니다. 쌀밥이 나왔는데 청진에서는 쌀밥이 귀했거든요. 어머니는 명절에나 흰 쌀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양이 너무 적었어요. 젓가락으로 몇 번 집으면 끝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저녁이면 배가 고파서 잠들기가 힘들었어요. 어르신들, 배가 고프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저는 그 밤에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강냉이죽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화려한 방에서 쌀밥을 먹으면서 오히려 그 죽이 그리웠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흐른 어느 날 우리 방에 새로운 아이가 합류했습니다. 유나 언니였어요. 저보다 2살 위였고 평안남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들어오던 날 유나 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했는데 표정이 없었어요. 인형 같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아름다운데 눈빛이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처음에 그냥 낯을 가리는 아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밤이 됐을 때 유나 언니가 먼저 저에게 귀속말을 했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 저는 일주일이라고 했어요. 유나 언니는 잠깐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년. 1년이라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1년이라면 2020년부터 이 방에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런 생활이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아니면 몇 주. 그런데 1년이라는 말은 달랐어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축복이 아니야. 유나 언니가 덧붙였습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라 제대로 들은 건지 다시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유나 언니는 이미 돌아누워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눈에 띄는 게 축복이 아니라고. 노래를 잘한다는 이유로 뽑혀왔는데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눈에 띄지 마라. 그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유나 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짧은 휴식 시간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각자 방 구석에 앉아 멍하니 있었고 저는 창가에 기대어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양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줄지어 선 가로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청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웃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잘 아시죠? 마음이 자유롭지 않으면 걸음걸이부터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창밖의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도 나처럼 어딘가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연습 도중 관리원에게 혼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옆에 앉았어요. 잠시 후 유나 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 그 말 한마디가 방 안 공기를 다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제야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아버지는 공장에 나가셨을까? 동생 혜수는 밥은 먹었을까? 가족들에게 제가 어디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누가 갑자기 사라지면 가족도 함부로 물어보지 못하는 일들이. 어르신들은 6.25 때 가족과 헤어진 이산 가족들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아픔을요. 저는 그 밤에 처음으로 그분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방, 흰 쌀밥, 엘리베이터. 바깥에서 보면 대단한 곳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방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창문을 열 수도 문을 마음대로 열 수도 없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쉬지 않고 돌아갔어요.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호텔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이 화려한 방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막 그 감옥에 갇힌 것이었어요. 화려한 감옥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로 접어들던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연이 있었어요. 저희가 연습한 것을 처음으로 바깥에서 선보이는 날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손끝까지 떨렸습니다. 노래가 좋아서 부르는 것과 두려움에 떨며 부르는 것이
이렇게 다른 줄 몰랐어요. 무대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공기 자체가 달랐어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그저 배운 대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공연이 끝나고 관리원들이 우리 중 몇 명을 불러 세웠습니다. 저와 유나 언니도 그 안에 있었어요. 별도의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이 열리던 순간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방 안에는 그분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라고 부르는 사람.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시선을 고정하더니 이름과 나이를 말하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이름을 말하는데 턱이 떨렸어요. 그분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어요.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르신들, 눈은 웃지 않는데 입만 웃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그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두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습니다. 방에서 나온 후 유나 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손을 맞잡은 채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같은 공포를 느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훈련은 계속됐어요.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루 2끼 소량의 식사로는 6시간 훈련을 버티기 벅찼어요. 다른 아이들의 얼굴에서도 점점 생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말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르신들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조차 못하는 삶이 어떤 건지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그 시절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3시 방문이 열리고 관리원들이 들어왔어요. 유나 언니를 찾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결에 눈을 떴어요. 유나 언니가 일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아니, 표정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각오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유나 언니는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살려달라는 것인지, 미안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마지막 인사인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유나 언니가 끌려가듯 방에서 나간 후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창밖에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어르신들도 아실 거예요. 전쟁 중 포성이 멈추면 오히려 더 불안하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유나 언니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전날의 유나 언니가 아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몸을 떨면서 화장실로 가더니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구토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화장실 문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죠.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유나 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얼굴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 흰자위도 노란빛을 띠었어요. 몸에 열이 오르고 떨림이 심해졌습니다. 저는 관리원에게 의사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관리원은 단순한 감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 언니의 상태는 감기가 아니었어요. 보기에도 심각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오래전 의료가 부족했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약 한 알이 얼마나 귀했던지를. 그런데 이곳에서는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가도 의사를 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어요. 유나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뜨거웠어요. 고열이었죠. 유나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도망쳐. 여기서 나가. 나처럼 되지 마. 그 말을 다 하고 유나 언니는 의식을 잃었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달려온 관리원들이 유나 언니를 들것에 실어 데려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관리원은 유나 언니가 심한 병에 걸려 평양의 큰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있던 유나 언니의 물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책 한 권, 빛 한 개,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관리원은 경고했어요. 유나에 대해 더 이상 묻지 말라고. 어르신들, 누군가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무력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요.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유나 언니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에서 힘없는 사람이 겪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그제야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두려움은 이제 제 일상이 되었어요. 매일 밤 유나 언니의 마지막 눈빛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잠들면 그 눈빛이 보이고 깨어나면 유나 언니의 빈자리가 보였어요. 이불 한 장, 신발 한 켤레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 텅 빈 자리가요. 관리원은 묻지 말라고 했지만 마음속에서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나 언니는 지금 어디 있을까? 정말 병원에 있는 걸까? 아니면 더 끔찍한 것은 얼마 후부터 제 몸에도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메스꺼리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나 언니처럼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이 다시 유나 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도망쳐. 여기서 나가. 나처럼 되지 마. 처음에는 그 말이 그냥 무섭기만 했어요. 도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북한에서는 목숨을 건 일이었으니까요. 어디로 도망을 간단 말입니까? 양각도 호텔은 철통 같은 감시 속에 있었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아는 사람도, 길도. 하지만 유나 언니의 목소리는 매일 밤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도망쳐. 그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유나 언니가 어딘가에서 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요. 유나 언니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훈련을 받고 밥을 먹고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대로 있으면 나도 유나 언니처럼 된다. 그 생각이 처음에는 희미했는데 날이 갈수록 또렷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오히려 저를 깨어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관리원이 훈련실에 놓고 간 서류 봉투를 보았습니다.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틈에 슬쩍 들여다봤는데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는 제 가족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혜수, 그리고 그 옆에 적힌 글자들. 정치범 관리소. 어르신들, 정치범 관리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로 치면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 속에 숨겨진 감옥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곳이에요. 제가 이 호텔에 있는 동안 혹시 무언가를 알게 되거나 도망치려 할까봐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둔 것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얼른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이곳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저도 가족도 끝이다. 유나 언니처럼 사라지거나 가족들은 영영 그 감옥에 갇혀 있게 된다. 반대로 도망친다면 위험하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대로 있어도 결국 같은 결말일 수 있다. 어르신들, 선택지가 둘 다 두려운 것일 때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죽더라도 도망치는 쪽을 택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무너지는 것보다 무언가를 향해 가는 것이 낫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어르신들도 살면서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오히려 담담해지는 그 느낌. 저는 17살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슬프게도 너무 일찍 알았지만 그 담담함이 저를 살렸어요. 먼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공연 때뿐이었어요. 공연장으로 이동할 때 감시가 조금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느슨한 건 아니었지만 그게 유일한 틈이었어요. 그 틈을 어떻게 활용할지 매일 조금씩 머릿속으로 그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호텔 복도를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꽤 드신 분이었어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저를 슬쩍 쳐다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수건을 건네주는 척하면서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셨어요. 화들짝 놀라서 들킬까봐 얼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아무도 없을 때 펼쳐봤어요. 쪽지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무사하다. 기다려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정치범 관리소로 보내졌다고 서류에 적혀 있었는데 무사하다니요. 하지만 쪽지의 아래쪽에는 제가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부르던 노래 가사에 한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가족만 아는 노래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가족에게서 온 신호였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를 낼 수 없어서 이불을 입에 대고 울었어요. 며칠 후 그 아주머니가 또 쪽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탈북 브로커의 연락처라고 했습니다. 탈북 브로커란 돈을 받고 북한 사람들의 탈출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건 일이지만 그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호텔 안에서 몰래 전화를 거는 것도 위험했어요. 공중전화는 호텔 로비에 하나 있었는데 항상 감시가 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훈련이 끝나고 잠깐 감시에 눈이 비어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짧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쪽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공연 날 빠져나와라. 두만강 근처에서 기다리겠다. 전화를 끊고 로비를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들킨 건 아닌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제 계획이 생겼어요. 하지만 공연장 밖으로 빠져나가려면 감독관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허가 없이 이동하다 걸리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어요. 이제 남은 문제는 감독관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였어요. 방에 돌아와 밤새 생각을 굴렸습니다. 거짓말을 꾸며야 했어요. 탄로나면 끝이지만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감독관은 이영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냉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해야 했어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짓말을 생각해냈습니다. 비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르신들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꺾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네 부모님 세대도 힘든 시절에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견디셨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이영호의 방문을 두드리던 순간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심장이 귀에서 들릴 정도로 뛰었어요. 문이 열리고 그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원했어요. 어머니가 위독하다. 마지막을 보지 못하면 평생 후회한다. 사흘만 다녀오게 해달라.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내려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이영호는 한참 저를 내려다보다가 결국 3일간의 외출 허가를 내줬어요. 하지만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기한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처벌받는다고. 방으로 돌아와 허가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이 축축했어요. 허가서 한 장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제 목숨을 살릴 수도 아니면 더 큰 위험으로 이끌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짐을 정리했습니다. 많이 챙길 수 없었어요. 의심을 사면 안 됐으니까요. 옷 두어 벌과 어머니가 쥐어주신 그 낡은 쪽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쪽지는 작게 접어 속옷 안쪽에 깊숙이 넣었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반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쥐어주셨던 쪽지, 절대 눈에 띄지 마라. 이제야 그 말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가르침대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허가서를 받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알람도 없었는데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관리원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식사 시간에도 밥을 평소처럼 먹었어요. 속이 울렁거렸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배가 고프면 안 됐어요. 앞으로 얼마나 걸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허가서를 들고 호텔 현관을 나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이었어요. 2달 만에 맞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차갑고 맑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평양역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길을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역에 도착해 기차표를 사려고 줄을 섰는데 손이 너무 떨렸어요. 돈을 꺼내다가 거스름돈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몸을 굽혀줍는 사이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어르신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손이 떨리는 경험 있으시죠? 긴장이 극에 달하면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더라고요. 표를 받아들고 개찰구를 통과하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는데 역 입구에 이영호가 서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가 나를 쫓아온 걸까? 계획이 들킨 걸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받게 될 테니까요. 있는 힘을 다해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었어요. 이영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가 저를 배웅하러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차는 출발했어요. 창가에 앉아 평양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기차에서 내린 후 청진 방향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창에 이마를 대고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어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장마당에 가던 길이 떠올랐습니다. 동생 혜수가 옥수수 과자를 사달라고 조르던 모습도요. 그 기억들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지금 내가 가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아직도 수용소에 있는 걸까? 아니면 그 아주머니가 전해준 쪽지처럼 정말 무사한 걸까? 답을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살아서 남쪽으로 가는 것만이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달라졌어요. 평양의 반듯한 건물들이 사라지고 허름한 집들과 굶주린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팔고 있는 할머니들, 때 묻은 옷을 입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이것이 제가 알던 북한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평양의 화려함은 그 바깥 세상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브로커와 만나기로 한 장소는 두만강 근처 작은 마을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1시간을 더 걸었습니다. 길이 점점 좁아졌어요.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겨울 산자락을 따라 걷는데 발밑에 눈이 쌓여 있었어요.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주변을 살폈어요. 브로커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험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고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명이었어요. 나이도 제각각이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자분도 있었고 30대 부부처럼 보이는 2사람도 있었어요. 어르신들, 그분들의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무섭고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살겠다는 의지였어요. 밤이 될 때까지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브로커가 가져온 낡은 창고 안이었어요. 바닥이 차가웠고 바람이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오들오들 떨면서 기다렸어요. 밤 10시가 되자 브로커가 움직이자고 했습니다. 숲길로 들어섰어요. 어두웠습니다. 손전등도 켤 수 없었어요. 국경 수비대에게 발각되면 모두 끝이었으니까요. 앞사람의 발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가시나무에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를 반복했어요. 무릎이 찢어지고 손바닥에 피가 났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2시간을 걸어 두만강에 도착했어요. 어르신들, 두만강을 아십니까? 함경북도와 중국 사이를 흐르는 강입니다. 너비가 그리 넓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날 밤 눈앞에 보이는 강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물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겨울이었지만 강이 완전히 얼지는 않았어요. 군데군데 얼음이 있고 그 사이로 시커먼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작은 고무보트를 꺼냈어요. 나이 드신 분들과 어린아이가 먼저 탔습니다. 저는 젊은이 수영으로 건너라고 했어요. 한겨울 강물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어르신들, 겨울에 냉수마찰 해보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비교도 안 됐습니다. 두만강 물은 살을 애는 것 같았어요. 팔다리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나 물살에 휩쓸릴 뻔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죽으면 이런 느낌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끝이었어요. 간신히 맞은편 강둑에 손이 닿았습니다. 흙을 움켜쥐었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몸을 끌어올리는데 팔에 힘이 없었어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손을 잡아 당겨주셨습니다. 겨우 강둑에 올라와 엎드린 채 숨을 몰아쉬었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로 턱이 달달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시간이 없었어요. 브로커가 빨리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을 틈도 없이 다시 뛰었어요.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으로 돌려보내진다고 했습니다. 도망쳐온 곳으로 다시 끌려가는 것, 그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리에 감각이 없었지만 뛰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났어요. 어르신들, 사람이 살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몸이 부서져도 걸음이 멈추지 않아요. 강을 건넌 우리 일행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눈빛만 교환했어요. 다들 젖고 떨고 있었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이 먼저였습니다. 50대 아주머니는 걸으면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닦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흘리면서 뛰었어요. 북한 땅이 강 너머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동생이 있는 곳이었지만 돌아보면 발걸음이 멈출 것 같아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살아야만 가족도 구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그것만이 저를 계속 달리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지만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이끌고 도착한 곳은 연변 조선족 마을 근처의 낡은 농가였어요. 옥수수 창고를 개조한 것 같은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짚이 깔려 있었고 창문은 천으로 막혀 있었어요. 밖에서 보면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없게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 쪼그리고 앉았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강을 건넌 안도감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조선족 할머니였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허리가 굽어 계셨는데 손에 큰 냄비를 들고 오셨어요. 뭔가 따뜻한 것을 담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여는 순간 김이 피어올랐어요. 된장찌개였습니다. 어르신들, 된장찌개 냄새가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구수하고 진한 그 냄새가 허름한 창고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와 똑같았거든요. 두만강을 건너면서도 울지 않았는데 그 냄새에 그만 무너졌어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밥 한 그릇씩 퍼주시면서 조선말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묵어라. 고생 많았다. 어릴 때 할머니한테 듣던 것 같은 말투였어요. 중국 땅에서 우리말을 들으니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분들은 일제강점기 때 혹은 그 이전부터 중국 땅에 살게 된 우리 동포들이에요. 핏줄이 같고 말이 같은 분들이 낯선 땅에서 우리를 먹이고 재워주신 겁니다. 어르신들, 그 고마움은 말로 다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탈북자는 범죄자 취급을 받아요. 불법 입국자로 붙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집니다. 북송이라고 하는데 북송되면 정치범 관리소나 그보다 더 나쁜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낮에는 절대로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인기척이라도 들리면 숨을 죽이고 꼼짝도 못했어요.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창고에 숨어 있었어요. 하루 한 끼, 그것도 소량이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으니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됐지만 그게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고 유나 언니의 마지막 눈빛이 떠오르고 과연 남쪽까지 살아서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쉬지 않고 밀려왔어요. 일주일 후 브로커가 다음 행선지를 알려줬습니다. 라오스였어요.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가고 거기서 태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에 가는 것이 탈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루트라고 했습니다. 어르신들,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얼마나 먼 길인지 아실 거예요.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가려면 윈난성을 가로질러 내려가야 합니다. 북에서 남쪽으로 먼 길을 또 가야 했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트럭에 태웠습니다. 짐칸 바닥에 판자를 깔고 그 위에 숨어서 이동했어요. 낮에는 멈추고 밤에만 달렸습니다. 몸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비포장도로로 접어들면 머리가 천장에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참았어요. 검문소를 지날 때는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군인 목소리가 들리면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기도를 했다는 게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신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며칠을 이동하는 사이에 함께 도망치던 일행과 조금씩 말을 나누게 됐어요. 처음에는 서로 경계했어요. 탈북 과정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같은 처지에서 좁은 트럭 짐칸에 며칠을 함께 있다 보니 마음의 벽이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어르신들, 힘든 시간을 함께 버티다 보면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게 되잖아요. 그게 그랬어요. 30대 부부는 아이가 셋 있는데 아이들을 먼저 중국으로 보내고 이번에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50대 아주머니는 남편이 탄광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몸이라고 했어요. 다들 저마다의 이유와 상처를 안고 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어떤 이유든 고향을 등지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를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느꼈어요. 중국을 벗어나 산을 넘어 라오스 국경에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산길을 걷는데 길이 너무 험했어요.
뱀이 나올 것 같은 풀숲을 헤치고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탕을 지나야 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발목을 삐었어요. 극심한 통증이 왔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걸었는데 자꾸 넘어졌어요. 그때 부부 중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등을 내밀었습니다. 업혀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분도 지쳐 있었을 텐데 낯선 어린 여자아이를 등에 업고 산길을 걸어주셨어요. 그 넓은 등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걸어주셨는데 그게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였어요. 산을 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한국 분이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셨어요. 성경 구절을 적은 작은 종이도 하나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 험한 곳까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우러 오신 분이었어요. 어르신들, 세상에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 이익도 없는데 오직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분들이요. 라오스 국경을 넘었을 때 우리는 잠깐 환호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서로 손을 잡고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라오스 경찰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을 뒤로 묶인 채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도착한 곳은 감옥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자유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또다시 갇힌 것이었어요. 라오스 감옥 안은 더웠습니다. 한겨울 두만강의 추위를 버텨왔는데 이번에는 더위였어요. 좁은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음식은 형편없었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 채소와 탁한 물이 전부였습니다. 어르신들, 어떤 어려움이든 버티다 보면 끝이 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되뇌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면 안 된다. 그 생각만으로 버텼어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서류 절차를 밟아 우리가 석방될 수 있다고 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북송을 위한 거짓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감옥 문이 열리던 날 아침의 햇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바깥 햇살이었어요. 눈이 부셔서 한참을 눈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태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어요. 라오스 감옥에서 나온 날 하늘이 유난히 파랬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바깥 세상이었어요. 땅을 밟는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쇠창살 너머로만 보이던 하늘이 이제 머리 위에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같이 나온 일행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들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한국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분이었어요. 말끔한 차림새에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한국말로 말을 건네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사람은 적이라고 배웠어요. 언젠가 우리를 침략할 원수들이라고요. 하지만 눈앞에 그분은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에게 생수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평생 배워온 것과 눈앞의 현실이 다를 때 그 혼란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는 그 순간 정말 많은 것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태국으로 이동하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차 안에 정식으로 앉아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짐칸 바닥에 엎드려 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창문도 있었고 좌석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답게 앉아서 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어르신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저는 그 차 안에서 그런 감정을 처음 느꼈습니다. 짐칸에 숨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라오스 풍경이 흘러갔어요. 야자수 나무, 붉은 흙길, 낯선 언어로 적힌 간판들.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외국은 다 혼란스럽고 가난하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창밖 사람들은 웃으면서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름의 질서가 있었고 나름의 삶이 있었어요. 거짓으로 배웠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했어요. 공항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북한에서 상상도 못했던 규모였어요. 사람들이 넘쳐났고 온갖 언어가 들렸습니다. 냄새도 낯설었어요. 향신료 냄새, 향수 냄새, 커피 냄새가 뒤섞인 공기였습니다. 저는 대사관 직원분 옆에 바짝 붙어 걸었어요. 혼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 사람들 틈에서 저는 너무 작고
낯선 존재였습니다.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북한에서 적국의 상징이라고 배운 깃발이었는데 그 앞에 서니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같은 민족이 만든 나라의 깃발이구나 싶었습니다. 분단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저 깃발 아래 같이 살고 있었겠죠. 어르신들, 그 생각이 드니 괜히 서러웠습니다. 남이든 북이든 우리는 원래 하나였는데 말이에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나왔어요. 미역국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멀고 먼 타국 땅에서 먹는 미역국이 어떤 맛이었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한 숟갈을 뜨는데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이게 우리 음식이구나. 이게 내가 가야 할 곳의 음식이구나 싶었어요. 옆에 있던 50대 아주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날부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신원 확인, 서류 작성, 면담. 직원들은 친절했어요. 크게 웃지는 않았지만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을 물어보면 대답해줬어요. 모르는 것을 물어봐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질문 자체가 위험할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 작은 차이가 저에게는 무척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면담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인 것 같은 분이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 양각도 호텔에서의 일, 탈출 경로, 말하기 힘든 것들도 있었어요. 유나 언니 이야기를 할 때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 면담관분이 메모를 하다가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북한에서 살면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으니까요. 대기하는 시간 동안 함께 온 일행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부는 아이들이 이미 중국에 있는 지인 집에 맡겨져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 정착하면 데려올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그분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걱정과 그리움과 희망이 한꺼번에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 50대 아주머니는 한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셨어요. 먼저 탈북한 지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겁이 난다고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저도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손을 잡아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거기서도 살 수 있다고 말 대신 손으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더 기다린 끝에 출국 허가가 났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무서웠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말이 통하기는 하지만 북한 말투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가족들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잠이 들었어요. 몸이 먼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던 순간 다리가 떨렸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옆에 앉은 대사관 직원분이 조용히 도와주셨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붙고 바퀴가 땅에서 떠오르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7살 소녀가 검은 정장의 남자들에게 끌려 나오던 그날 아침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쥐어준 쪽지, 두만강의 차가운 물, 유나 언니의 마지막 눈빛, 라오스 감옥의 더위,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창밖에 새하얀 구름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내려가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무섭다. 하지만 가야 한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가족을 만나야 한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자 창밖으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하늘 아래 수없이 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인천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소리 없이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하다고,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비행기 바퀴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쿵 하는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살았다. 정말로 살았구나. 그 느낌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눈을 뜨니 창밖으로 불빛이 가득했어요. 밤이었는데도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어르신들,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나라 전체가 어두워요. 전기가 부족해서 가로등도 제대로 없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 주변은 밤인데도 빛이 넘쳐났습니다. 그 빛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몰랐어요.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공항이 너무 크고 화려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규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큰 캐리어를 끌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간판은 온통 한글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는 관리들이라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반사적으로 몸이 굳었는데 그분들이 많이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화장실에 들렀는데 세면대 수도꼭지에서 물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손을 가져다 대면 나오고 떼면 멈추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서 손을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마법 같았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도 모르고요. 어르신들 웃음이 나오시죠. 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잘 안 나왔거든요. 나와도 차가운 물뿐이었고요. 국정원 시설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를 지나는데 다리 양쪽으로 불빛이 줄지어 있었어요. 강물에 반사된 불빛들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청진의 성천강변에서 어릴 때 놀던 기억이 났어요. 그 강은 밤이면 깜깜했는데 한강은 밤에도 환했습니다. 같은 강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걸까 하고요. 수많은 자동차가 도로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네온 사인이 번쩍였습니다. 청진장마당 근처 불빛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눈이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 한켠에 이상한 감정이 생겼어요. 같은 민족인데 어쩌다 이렇게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된 걸까? 어르신들도 분단의 아픔을 잘 아시잖아요. 6.25 때 헤어진 가족들, 이산 가족들의 이야기를. 저는 차 안에서 그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됐어요. 같은 핏줄인데 다른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요. 조사는 2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질문이 반복됐어요. 북한에서의 생활, 양각도 호텔에서의 일, 탈출 경로. 처음에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게 지겨웠지만 조사관들이 위협적이지 않아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유나 언니 이야기를 할 때는 목이 메었어요. 조사관이 메모를 멈추고 잠깐 기다려줬습니다. 그 배려가 고마웠어요. 조사가 끝나면 충분한 음식이 나왔고 깨끗한 옷도 제공됐습니다. 건강검진도 받았어요. 북한 당국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시설이에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다른 탈북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나이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원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자동문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면 저절로 열리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신기해서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처음 봤어요. 계단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타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손을 잡아주셔서 겨우 탈 수 있었어요. 식당에서는 하루 세 끼를 줬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양이었어요. 처음에는 남기면 혼날까봐 배가 불러도 억지로 다 먹었습니다. 선생님이 남겨도 된다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셔야 겨우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대중교통 이용법도 배웠어요. 처음에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찍었는데 삑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잔액이 부족해서 난 소리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뭘 잘못한 줄 알았어요. 버스는 또 어떻고요. 내릴 곳을 미리 눌러야 한다는 걸 몰라서 한 번은 목적지를 지나쳐서 한참을 걸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한국 생활이 저한테는 매일매일이 시험 같았어요. 하지만 틀려도 혼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좋았어요. 컴퓨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처음 키보드를 봤을 때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몰라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인터넷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가 저 조그만 화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르신들 중에 처음 텔레비전을 보셨을 때 신기했던 기억 있으시죠? 저한테는 컴퓨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원 생활 중반쯤에 가족 면회 날이었어요. 면회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 얼굴이 보였어요. 아버지도 동생 혜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두만강의 차가운 물도 라오스 감옥의 더위도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제 등을 토닥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래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나는 그 느낌 아시죠?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보시면서 함께 우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날 그 심정을 온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정부에서 제공한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 안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수도꼭지를 틀면 온수가 나왔습니다. 첫날 밤 침대가 너무 푹신해서 잠이 안 왔어요. 결국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딱딱한 바닥이 더 익숙했거든요. 어르신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음이 짠하지 않으세요? 적응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1시간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뭘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살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선택지가 너무 많았어요. 지하철을 탈 때는 환승 개념을 몰라서 같은 역에서 몇 시간을 헤맸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길을 묻는 것도 겁이 났어요. 북한에서는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처음으로 투표를 했을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고를 수 있다는 것, 내 의견이 이 나라의 결정에 반영된다는 것이 너무 새로웠어요. 북한에서는 투표가 있어도 누구를 찍을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을 찍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진짜로 제가 고를 수 있었어요.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싶었어요. 말투도 문제였습니다. 어르신들, 북한 말과 남한 말이 꽤 다르다는 거 아시죠? 단어도 다르고 억양도 달랐어요. 짱이 뭔지, 대박이 뭔지 처음엔 전혀 몰랐습니다. 영어가 섞인 말은 더 어려웠어요. 그래도 조금씩 익혀나갔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처럼, 모르면 배우는 것처럼. 처음 한강공원에 가족과 소풍을 갔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나눠 먹는 가족들,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젊은이들. 북한에서는 군인들의 감시 없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동생 혜수는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낚시대를 드셨어요. 어머니는 김밥을 싸오셨는데 그 김밥이 어찌나 맛있던지요. 어르신들, 나들이 때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날 처음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를요. 저는 미용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재주가 좋다는 칭찬을 받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꿨던 일이었으니까요. 첫 월급을 받던 날 가족들에게 밥을 사드렸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사드리는 밥이었어요. 어머니가 젓가락을 들다가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그날 식당에서 우리 가족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언젠가 제 이름을 건 미용실을 열고 싶습니다. 혜진 헤어. 그 간판을 달고 탈북민들에게 무료로 미용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꿈이에요. 기술이 있으면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걸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매달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그 꿈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지금 저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어요. 처음에는 북한 말투 때문에 손님들이 놀라곤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게 제 이야기를 꺼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센터에 나가 제 경험을 나눕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놓였던 아이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요. 어르신들, 저는 아직도 가끔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 생각에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유나 언니는 지금 어디 있을까? 그날 두만강을 함께 건넜던 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그리고 아직도 그 땅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부모님은 요즘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끓이는 순대국밥이 맛있다고 단골이 생겼다고 합니다. 동생 혜수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축구를 배우며 잘 자라고 있어요. 가끔 가족들이 다 함께 밥을 먹는 날 저는 밥상을 바라보며
이 순간이 꿈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청진에서 강냉이죽 한 그릇을 나눠 먹던 우리 가족이 이제 따뜻한 방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통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르신들 세대가 그토록 바라셨던 그 통일이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 어르신들보다 조금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북쪽 땅에 아직 가족이 있는 사람들,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핏줄을 가진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이제 압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어르신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것들이 저에게는 목숨을 걸고 얻어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따뜻한 밥을 먹을 때마다, 가족들 얼굴을 볼 때마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제 이야기가 너무 무겁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이런 삶도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함께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혜진이의 이야기, 마음에 많이 남으셨나요? 17살 소녀가 두만강을 건너 자유를 찾기까지 그 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아래 빨간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엄지척,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되어 다음 이야기도 곧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게 기다려주세요, 어르신들.